자식의 상속을 좀 미리 해달라고 그런 일이죠. 자식은 정말 참 요새 젊은이들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좀 먹고 살려고 하니까 장사라도 하고 뭐 하려면 미천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미천이라는 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한 것이 부모의 그 유산, 어차피 자기한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니까 현실적으로 좀 미리 좀 주시면은 유용하게 쓸 텐데 상당히 그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대신 조금 한번 손들어서 나도 거기에 동감이다 또는 그렇지 않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선정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도덕계약서라면? 자식이 잘못한 것 같다고요? 이게 본인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런 얘기신가요? 약간 당연시 여기는 것 같아서 아버지라면은 자식을 도와주고 또 금전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그런 거에 생각해 보면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의견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줬다는 정황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못된 일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아들을 믿고 자기가 이제 최소한의 생계비도 이제 남기지 않고 이제 넘겨주고 아들의 재량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이거는 너무 불안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몇 차례 도와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딜레마 영화 속에서 이렇게 그냥 좀 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상속을 원한다. 이거는 너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아이고야. 그래도 남의 눈치는 살인다 보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크게 말씀드릴게요. 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런 아버지의 재산이나 그런 부분이 뭐 돌아가시게 된다고 한다면 아들에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재산이긴 하지만 그거는 아버지가 살아오시면서 일궈내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돌아올 거니까 지금 뭐 미리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고 하는 건 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직 순수해서 그런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그런 그 어려움을 그렇게 감당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하느라고 열심히 살았을 거야, 그죠? 그랬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를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가족은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손을 내민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그런 부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나한테 상속이 될 거니까 미리 좀 주시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보통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직 순수해서 거기까지 안 가셨는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버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괘씸하다 뭐 이걸로 해서 그렇게 안 주는 건 아닐 거죠. 그죠? 아니 아들이 지금 먹고 살겠다는데 괘씸하다고 해서 거절할 부모가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
말하자면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생각해봐. 주저주저하고 대신 적응을 уп짓уп짓하는 그 내막에는 이걸 잘 읽어봐. 그 아버지로서의 고민이라든가 소위 말하자면 이게 그 뭐예요? 심각한 딜레마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않는 저도 계약서라뇨? 왜냐하면은 우선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리스키해요, 그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그 부분을 감당을 누가 하게 되냐?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하게 되죠. 아버지가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리스키한 사업에 아들의 사업에 나의 노후 생활을 완전히 의탁하는 데는 굉장히 불안하죠. 그게 아마 제일 첫 번째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식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돈이 없으면 있는 몸뚱아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밑에서부터 기는 그런 그 고생을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엄청난 자산이에요. 자기 자산.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디에다 내다 놔도 살아나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그 강한 아들이 돼주기를 바라는 그런 그 염원 같은 것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충되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약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죠. 계약서를 쓰고서 쓰는 걸 기다리는 보름 동안을 기다리고 그렇죠. 아들이 고민하는 장면이 있죠. 그 고민하는 장면 못지않게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수용하지 못해주는 그 마음이 안타까워요. 15일 보름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와서 아들이 계약서를 쓰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희색이 만면의 희색을 띠는 장면. 그래. 그거는 뭐냐면 아들에게 자기 재산을 넘겨주면서도 그 아들이 자기 조건을 갖다 그 인정해 줬다고 하는 그 거기에 말하자면은 만족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부모 마음은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정말 비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 장면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우리 여기 세 분 선생님들이 또 답변을 또 해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자매들의 밤. 자매들의 밤 같은 거 잘 보셨어요? 재미있어요? 예. 지금 보면은 그 이복 오빠를 하와이로 보내주겠다고 자매들이 합의를 봤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막내가 갑자기 그거 그만두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도 이게 확실치는 않아서 이게 요즘 덥고 저도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언급을 안 해서 네. 네, 다만 그 이복 오빠가 그래도 뭔가 나쁜 짓을 하지 않은지가 뭐 다 이제 서울로 이제 못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뭐 막 여러모로 좀 안 좋은 일 경험들 뭐 아니면 뭐 가정 내 폭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거기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가지고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다른 자매들이 이제 결혼할 때 그쪽 집안에서 돈을 보태주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넘어갔지만 지금 이제 칠순 잔치 때 이제 하와이까지 보내주게 되니까 그때 이제 내가 왜? 라는 생각이 들면서 터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얘기 스토리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무슨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처음에 올라온 지도 꽤 오래 됐는데도 그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거면 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가정의 폭력이나 아니면 친족 간의 성폭력 등을 뭔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5 자매가 참 사이가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일 큰 언니가 앞장서가지고 그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동생들을 전부 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본인은 아마 못 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 막내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영화 속에서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정신과 치료까지 이렇게 받을 정도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가정 내에서 소위 말하자면 성폭력 비슷한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누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족 가까운 그런 자매들 사이에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일부는 아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싫은 거 싫다고 말하고 살려고. 여기에서 지적하고 내 머리 나도 나이 60이 소위 소통에 관한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소통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문제.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같이 더불어 있었어도 이런 크리티컬한 문제에 봉착되면은 말을 안 하고 숨겨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자면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게 되는 그런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소통의 어려움 같은 것이 지적돼야 될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참 기가 막힐 거예요. 만약에 제일 큰 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분노를 하겠어요. 그죠? 맨 끝 장면이 귀에 귀지를 우겨파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것을 갖다가 그 귀를 뚫어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소통을 시키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라고 하는 게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털어놓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그런 내면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 위에 관한 것도 괜찮지요? 영화하고 관계없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노인 세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했던 거 혹시 알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든지 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 갔던 딜레마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제 조스피님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셨잖아요, 분들한테. 네, 저는 이제 마지막쯤에서 저기 노인분을 연기하신 배우분이 자기에게 꾸준히 연락을 해야 된다는 조항을 추가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그냥 계약서를 써서 그 자식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넘어서 그 자녀하고 이 노인분 간의 평상시 때 어떤 관계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제 생각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자식이 부모에게 느끼는 감정은 유년 시절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런 거로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저 캐릭터로 봤을 때 자식에게 어렸을 때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좋았을 때 되게 짓궂게 하거나 이랬을 때
그게 이렇게 쌓여서 만약에 둘 사이에 어떤 갈등이 깊어진 거라면은 그 아버님이 그렇게 자식이 자기에게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를 계약서를 이렇게 하는 거에 이게 뭔가 옳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실까요? 예, 말씀. 지금 학생이 얘기한 그 잘 들었어요. 근데 영화가 재미없죠? 그래서 영화관에서 보는 상업 영화를 보다가 이런 독립 영화는 사실은 좀 무채색이고 건조하고 그래요. 근데 감독들이 그 어떤 그 메시지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재미보다는 이거는 시각적으로 보는 영화라기보다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 영화예요. 근데 사유하면서 여운이 긴 영화예요. 우리 노인 문제를 다루고 이 시대가 시대적인 그 상황이나 이슈를 다루는 거니까 저는 사유하면서 봐야 되는 영화예요. 그리고 좀 전에 학생이 말했던 그 문제. 근데 그거는 젊은이들 편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의 또 세대는 우리 입장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뭐 그런 게 없는데 요즘에는 이게 막 산업사회고 이러다 보니까 뭐 사업이다 뭐다 해서 부모님들한테 그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바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인들은 나머지 요즘 뭐 자꾸만 그 우리가 수명은 길어진다 그러는데 나머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그 기반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가장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가 우리가 살면서 항상 결정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항상 이런 일 저런 일 해서 그랬을 때 그 결정의 순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진퇴양난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도 더군다나 내 속으로 난 사랑하는 자식과의 문제에서 정말 어쩔 수 없잖아요. 가장 곤혹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아까 저 학생이 말했듯이 자라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지 않았겠는가 그동안에 형성된 그 부자 간의 어떤 그 소통의 문제 뭐 이런 게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른 면으로 보는 것도 좋아요. 영화를 감상하는 쪽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님 재산은 내 거라고 다들 생각한다고요. 내 거라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근데 그런데 달라고 그러면 그걸 어때 조금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 부모들한테는 그 공격적인 방법이에요. 달라고 그러는 거는 안 줄 수 없거든요. 아주 많으면 흔연히 주죠. 근데 그게 그러지 않을 때는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사업을 하면서 여러 번 아버지의 그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게 아마 오피스텔인가 뭐가 그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들이 자식이 그런 방법으로 나온다면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도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지켜야 된다는 마지막 수단이 조금은 치사하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 노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최소한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효도 계약서라는 게 참 웃기기도 하고 치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게 이 현실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어떤 서글픔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영화가 이런 내용은 앞으로 조금은 시간이 가면 좀 일반화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은 비상적인 듯 하면서도 합리적이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상해요. 네, 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성규의 질문은 진규 아니야. 저도 나이 죄송합니다. 그 진규가
아까 이제 드러내고 싶었던 포인트는 아마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이 부자 간의 관계가 아마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젊었을 때 그 이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성격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같아요. 이 영화상으로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것 같아요. 영화상은 보면 굉장히 짧게 나오고 그 굉장히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바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힌트 같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사업자금을 부모로부터 받고 이제 막바지에 도달한 그런 상황만 노출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은 진규가 말하는 것처럼 이 부자 관계에서 어떤 관계의 역동성이 있었는지 어떤 관계를 형성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영화 자체로서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좋게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별로 좋게 이야기 안 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한번 따져야 볼게 여러분들 나는 저 아들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잖아. 왜 그렇게 생각해? 근데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 아들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보잖아. 여러분 공통적인 생각일 거야. 혹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반대되는 의견이 있어도 말 못하잖아. 왜 그럴까? 그게 규범이지.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한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고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노부모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꼭 효과지는 안 가더라도 빚진 마음이 있어서 이제 갚아드려야 될 때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때는 실질적으로 갚아넘겼다 하는데 뭐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규범이 강한 거야. 근데 나는 영화 속에서 저 아파트를 요구하는 자금을 요구하는 아들이 이해가 돼. 선생님 나이 때는. 왜냐면 살아보니까 규범은 규범인데 또 현실은 또 현실이거든. 왜냐하면 저기 보면 자기 집사람도 있고 자기가 근사에도 가족도 있거든. 민수 맞아? 애기 이름이? 민수도 있고. 민수 누군지 몰라? 나왔잖아. 근데 민수도 있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보면 저 사람은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야 되지만 또 자기는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근사에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다급한 거지. 그럼 이게 현실의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아마 우리가 픽픽 웃으면서 효도 계약서 이런 픽픽 웃잖아. 그럼 뭐냐 하면 현실과 규범 사이에 괴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현실과 규범에 대해서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범을 우리가 알잖아.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범과 현실을 두 개로 쪼개서 여쭤가면 되겠지. 그럼 날카로워지면 되겠지. 웃으면서 하면 좋겠지. 영화를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 할아버지가 좀 잘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층 아파트에 되게 깔끔한 거실에 한 200~300만 원 정도 하는 그 안마기 의자, 네, 안마기 의자 있는 거 보고 그러면 저 감독은 왜 저기 로케이션을 선택했을까 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로 원룸에서 촬영하기가 힘들잖아요. 고프로로 찍어야 되고 이제 일반 카메라로 찍으려면 세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한 건지 아니면 영화 내에서 그냥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관계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큰 아파트 서울 우리 노인 복지센터에서 이렇게 그 역사가 있는 그 영화를 노인 영화제를 14년째 저희들이 만들어가고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과정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런 계층간 그 사회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서로 이해를 상충하는 분에서 이제 영화를 제작해서 이제
그 시상도 하고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두 편 영화는 단편을 보셨지만은 영화는 정답이 여기서 관습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보고 느끼는 거는 지금 제가 판단하면 우리 청운의 꿈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식을 쌓아가시는 분들과 또 우리는 이제 추억을 더듬어서 여태껏 살아온 과정을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하고 지혜를, 우리는 지식을 알죠.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지식을 우리 여러분들이 따라가요. 우리 컴맹 시대에 여기 계신 분도 그래요. 그런데 지식은 여러분들이 일어나지만 지혜는 어르신한테 배울 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계층 간의 사이를 어떻게 하면 좁혀보려고 해서 정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을 해서 이 영화제를 이게 저희가 제작해서 상영하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두 편 영화를 몇 시간에도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고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수업 시간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가 낭만적인 가족관이 가족의 진체를 가린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부모 노릇, 자식 노릇 혹은 화목하고 안정적인 가족, 그 말이 뭔가 가족 구성원 내에서의 어떤 억압이나 부조리 등을 은폐하고 정당화시킨다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딜레마 영화에서도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뭐 담보를 진 것도 아닌데 자기 재산을 내놓아야 되는 현실도 부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효도 계약사였던 것 같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뭐랄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제가 막 듣고 배우기로는 뭔가 가장 위대하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저는 그동안 많이 미디어에서 노출되었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것이 뭔가 성문화되어서 계약의 형태로 띈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은 기괴하다고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에 심지어 노인분께서 아침에 햇살 딱 맞으시면서 기지개 피셨잖아요. 후련하다는 느낌으로. 그게 뭔가 어떤 큰 계약 프로젝트를 따는 어떤 회사원처럼 느껴진달까? 너무 저 가족이란 이미지랑 어울리지 않는 이 장면이었어가지고 저는 기괴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가족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이 과연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가족일까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보면서 하이라이트라고 그럴까? 저게 가장 따뜻하게 다가온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지금 앞에서는 기지개 펴는 거에 대한 아주 반발이라고 그럴까? 예, 그랬는데 저는 그 아들한테서 보름 후에 전화가 오죠. 아버지 계약서 쓰겠습니다. 그죠? 그때 그 아버지의 표정 기억하시나요?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죠? 예.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그런 표정이죠. 저는 지금 그 표정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예. 지금 효도계약서라든가 잔소리, 이게 아들이 미워서입니까? 설사 순간적으로는 믿고 때려주고 싶어 하겠지만은 본심은 그게 아니죠. 내 살이, 여러분들 은어인가요? 예, 은어가 뭘 먹고 살아요? 부모의 살덩이를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답은 그 장면 하나로 될 것 같고, 제가 조금 제 생각을 보태면은 지금 가족의 개념도 엄청 변했어요. 예. 지금 여기 그 자매들의 방, 여기 5자매잖아요. 여러분들 5자매 있나? 3자매나 있을까요? 예. 지금 출산율이 지금 유지가 안 되잖아.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엄청난 지금 과제입니다. 그죠? 예. 저는 이 5자매에서도 재미있게 생각한 게 셋째 딸 뭐라고 그래요? 뭐 손 안 보고도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예.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은 이 5자매 역할을 보더라도 3자매 얼굴부터도 순하고, 예. 그 중재 역할을 한다고 그럴까? 예, 예.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5자매 소통의 문제를 보면은 누구하고 대화를 제일 많이 했어요? 바로 우리 언니한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드러냈었잖아. 그죠? 맏언니한테는 차마 못하고. 예.
그래서 제가 국제경영, 국제마케팅이 제 강의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제가 그 북유럽은 아직도 복지국가죠, 그죠? 예, 가장 대표적인 복지국가입니다. 그때 공부할 때에 북유럽에서는 그때 이미 출산을 하게 되면 남편이 출산 휴가를 남편이 이미 가졌어요. 80년대에. 그땐 제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땐 뭐 여행도 쉽지 않았던 시대니까 책에 의존해서, 활자만 의존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저 자신도 실감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이 됐잖아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더군다나 AI 시대가 되면서 예측을 못해요. 그죠? 돈을 버는 거야. 돈 어떻게 쓰는 것까지도. 근데 지들은 그게 안 돼 있었어요. 그냥 오로지 감싸는 일에만.
내 새끼는 더 고생 안 해야지 하는 아스팔트 길 깔아주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순탄하게 아스팔트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부모 세대 어떻게 살아왔나를 생각한다면은 아까 같은 질문은 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른들한테 기대는 더 이상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사회를 우리가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마치겠습니다.